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뉴스바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메뉴들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계기로 여야 간 복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잦아들던 무상보육 문제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순 저격수로 불리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전교조가 14년 만에 법외 단체가 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해고자 규약을 문제 삼아 설립 취소 최후 통첩을 보낸 정부, 이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보의 역사에서는 이른바 노무현 오보들을 되새겨봅니다. 오늘 시사 에너그램 공갈의 주인공은 24년 전 30대였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싫어해도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 보호를 위한 엄격한 관심. 그 관심은 자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학교 폭력이나 왕따를 당하는지, 고민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 뭘 보고 노는지 부모님께서는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스마트 보디가드가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콘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오픈마켓에 제품을 등록하는데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으신가요? 소셜 커머스에 제품을 등록하고 싶은데 디자인비가 부담되시나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인터넷 페이지, 전문 디자인 업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소셜 커머스 그룹폰 코리아에 단연간 디자인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컨텐츠 팩토리가 도와드립니다.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상세 페이지와 그룹폰, 쿠팡 등 소셜 커머스의 페이지 등록 시 기본 8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해드립니다. 판매와 직결되는 좋은 페이지 디자인이 필요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042-719-8800 042-719-8800 검색창에 컨텐츠 팩토리. 오늘 눈에 띄는 주요 뉴스들 몇 가지 간추려 보겠습니다.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이 1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단독 후보로 상정된 미국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을 선정하는 것을 부결시켰습니다. 8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차기 전투기 예산을 증액해 비싸다는 이유로 탈락했던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A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무상보육 재정지원 방안을 발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현재 지원율보다 10%포인트 올리겠다던 당초의 방안이 이미 지자체 반발에 부딪혀 발표가 연기된 터라 지원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 주목됩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무상보육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만큼 이번에 최소한 20%포인트가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4대강 사업에 참여해 가격 담합을 벌인 대형 건설사 11곳에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8개 건설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수사 결과지만 회사 대표급 인사들은 전원 불구속 기소됐고 국토부 등 정부기관과 정권 7세들의 연루 의혹은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면서도 후퇴 또는 수정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방침을 고집할 경우 노인층의 혜택은 미미한 반면 청장년층이 불리해진다는 보도와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연동해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이른바 기초연금 수정안에 대해 재검토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최 총장 혼외 아들의 친모로 지목한 임모 씨에게도 유전자 검사에 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최 총장에게 의혹 규명 의지가 있다면 임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전교조가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전교조는 정부의 방침을 반노동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 등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훈 정교조 위원장의 말입니다.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의 선전포고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측근 인사들이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송 시장 측근 인사는 고교 동창으로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냈던 김모 씨와 시체육회 간부인 이모 씨입니다. 정상적인 비리 수사인지 지방선거를 앞둔 압박인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부터 보는 건가요? 네, 조선일보 일면 불만이 아주 가득하게 느껴집니다. 자, 6년 후 전투기 100대가 모자란다. 이런 제목을 뽑았네요. 예. 어제 그 방위사업청이 그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 사업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했지요. 자, 조선일보는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을 최단기에 재추진하더라도 1년 또는 2년의 공군 전력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군의 그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지연될 경우 2019년 100대의 전투기가 부족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선일보의 이런 지적이 너무나 타당하지 않다, 부당하다, 혹은 과도하게 위기를 부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지적이야 조선일보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어제 조선일보 보도와 좀 연관지어서 본다면 조선일보의 불만 가득한 6년 후 전투기 100대 모자란다라는 이런 제목은 사연이 있어 보입니다. 어제 차기 전투기 미국 보잉사 F-15SE로 결정될 듯,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거든요. 네. 사실상 단독 보도였습니다. 정부 소식통말을 인용해서 전한 것인데 관련 법규에 따라서 차기 전투기 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기종 선정을 늦추거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정부 소식통말을 인용해서 어제 보도했습니다. 네. 어제 보도했는데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네, 결과적으로 오보를 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자기 뜻대로 좀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다 불만의 표시를 하는 그런 신문이 대한민국의 조선일보밖에는 없죠. 예, 조선일보에 상당한 불만을 오늘. 이거 기종 선정 부분에서도 오보를 했는데 6년 후에 전투기 100대가 모자란다. 이 부분이 정확한 보도인지. 네. 그런 지적은 어제 낮부터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일보만의 주장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요. 자, 주장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예. 근데 크게 보도할 만한 사안인지. 글쎄, 이거 일면 제목으로 이렇게 뽑을 만한 내용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를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일단 어제 최동욱 검찰총장이 숨겨둔 아들 논란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조선일보가 반격성 새로운 뭔가를 내놓지 않겠는가. 의혹이든 사실이든 뭔가 새로운 논란이 될 만한, 국면을 만들 만한 그런 이슈를 생산해내지 않을까. 제가 샅샅이 뒤져봤는데 최동욱 총장 왜 그런 식으로 하냐라는 불만 표시 말고는 뚜렷하게 이렇다 할 국면을 새로 만들 만한 새로운 의혹 제기라든지 사실 보도는 없었습니다. 네, 사설이 한 건 있군요. 사설도 있고 이면에 하여간 최동욱 총장이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뒤에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일단 조선일보의 속내를 한 줄로 요약한 그런 내용이 8면봉에 실렸습니다. 예. 왜 한 줄짜리 그 촌평
이게 실려 있는 그 박스 있지 않습니까? 팔면봉. 글쎄요, 저는 잘 모릅니다. 예. 최동욱 검찰총장 본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하며 아이 엄마에게는 소송을 안 해.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에다 왜 소송하느냐? 그 아이 엄마한테 소송을 해야지. 최동욱 총장 안 그러신가? 조선일보가 오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소송을 하라는 거예요? 명예훼손 소송을 하라는 그 건가요? 왜 자기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애 아빠인 것처럼 나에게 그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난국을 초래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주장은. 아니 조선일보가 보도를 안 했으면 있지도 않을 일이 벌어진 건데 왜 아이 엄마를 고소하지 우리를 고소하냐? 지금 이게 바로 조선일보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참나. 그리고 최동욱 총장은 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빠른 길을 놔두고 자꾸 돌아가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조선일보 주장을 좀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면은 유전자 검사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이거는 독자를 좀 호도할 소지가 있는 주장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설에서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 최동욱 총장은 자기 이름을 멋대로 갖다 쓴 임모 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소송을 비롯한 어떤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이런 처신은 더 큰 논란과 조선일보 보도가 과연 어떤 정보의 출처로 가능한 것인지,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보도를 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네. 임모 씨를 잘 설득을 해서 어차피 그분이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글쎄 말입니다. 잘 설득을 해서 유전자 검사에 응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명예훼손 소송 건다면 예. 그 유전 검사를 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글쎄 말입니다. 지리한 법정 공방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지겠습니까? 예. 이 최동욱 총장의 이런 수순에 대해서 아니 이거 왜 그런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시나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쪽은 조선일보밖에 없습니다. 네. 예. 다른 신문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뭐 사실을 아주 드라이하게 전하는 정도입니다. 절대 조선일보 편에 서지는 않고 있는 형국인데요. 오늘 중앙일보가 참 보기 좋게 조선일보의 보도와 최동욱 총장의 반박 논리를 이렇게 균형 있게 도표로 싣고 있는데 임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임씨 술집에 매일 갔고 안주 주문 없이 술 마실 정도다. 손님과 업주 이상의 관계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했다면 최 총장은 임 씨와 혼외의 관계는 물론이고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아닌 사이다. 따라서 혼외 자녀가 있을 수 없다. 여러 손님 가운데 한 명이다. 그리고 임모 씨가 운영했던 이 점포는 일반 음식점이며 자리를 마치면 항상 후배 검사들과 함께 귀가했다. 뭐 업주와 또 그 손님 그 사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런 그 논란들이 본질은 아니죠. 일단은 뭐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이제 봐야 된다고들 하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뭐 그 밖에도 뭐 아이 학교 기록에 최동욱 총장 이름이 기록된 점, 또 아이 친구들의 증언이 있었다는 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의혹들을 통해서 조선일보는 말하자면은 그 여성의 아들이 최동욱 총장의 아들이다라고 단정 짓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최동욱 총장은 일일이 반박하면서 언론의 보도 윤리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중앙일보의 이 뭐 양자의 그 뭐라고 할까 주장을 비교한 것도 뭐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그 최 총장이 소장에서 언급한 신문 윤리 실천 요강을 따로 실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신문 윤리 실천 요강을 보게 되면은 보도 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므로 전달을 그 보도 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보도 준칙이죠. 출처가 분명치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그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예. 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인 내용을
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답변의 기회. 공익을 위해서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해서는 안 된다.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할 때에는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이게 사생활 보도와 관련한 내용이죠. 예, 마지막 그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그런 요강 내용이 예.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예.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애엄마를 고소하지 않느냐. 이런 조선일보의 오늘 논조는 정말 아주 전대미문의 사설 또 논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예. 자, 일단 이번 소송이 어떻게 결말 지어질 것인가 오늘 한겨레가 정리한 기사가 있는데요. 공은 일단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보도의 허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은 최동욱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에 대한 유전자 감식입니다. 유전자 감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조선일보가 제시하는 근거와 최동욱 총장의 반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법원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임모 씨가 거부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임모 씨와 지금 최동욱 총장은 드러난 사실로는 전혀 최동욱 총장 주장대로라면은 손님과 업주 사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최동욱 총장이 간절하게 요청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유전자 검사에 응해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동욱 총장이 거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은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는 입장인데 또 유전자 검사에 응해야 될 한쪽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 그는 완전히 남이라면은 이거는 사실은 진짜 유전자 감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이 조선일보가 제시하는 근거와 최동욱 총장의 반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법원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게 돼 있는데 이 기한이 있습니다. 3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 같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이게 한겨레 신문에 나온 보도 내용이죠. 오늘 이면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자, 최동욱 총장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한겨레 일면을 보겠습니다. 공약 파기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의 최종안으로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는데 이 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게 불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그런 지적. 어제 사실 우리 뉴스바에서 강기정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는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혜택을 받으면 그 혜택 받은 것의 나머지 부분만 이제 기초연금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5만 원의 국민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65세가 지나서. 그러면은 20만 원이 지급액이라 할 때 5만 원만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국민연금 들겠어요?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으면은 그냥 20만 원 그대로 받는데. 예. 국민연금을 15만 원 받는다면은 거기에 더해서 20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국민연금 가입하는 게 참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야지. 국민연금을 해서 기초연금을 깐다. 기초연금에서 국민연금 받는 수익을 깐다. 이거는 대체 국민연금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 미래 방향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한겨레의 지적입니다. 예. 오늘 권은희 수사과장이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네요. 네. 8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권은희 수사과장이 많은 사람들의 응원 편지를 또 공개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어떤 분은 권은희 과장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당신 때문에 희망을 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이런 팬레터를 이렇게 신문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여튼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이 꼿꼿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수사의 부당함을 공개한 이후에 오히려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당한 것은 금세 드러나는 시대다. 거기에 희망을 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권은희 수사과장하고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인물도 나왔군요. 바로 남재준 국정원장인데 남재준 국정원장도 꼿꼿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오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요즘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답니다. 국정원의 역할은 조국의 새벽을 준비하는 일이며 이는 곧 다가올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야당으로부터 해임하라. 이런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야권이 이렇게 남재준 국정원장의 그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바로 남재준 국정원장의 처지인데 여기에 전혀 굴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예. 일단 외부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변화, 내부적으로는 종북 세력의 준동에 대비하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뭐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 뭐 이와 관련해서 남재준 국정원장 아주 꿋꿋하게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야당이 이 기사 보면 참 허탈하겠네요. 최근에 또 국정원 실국장은 물론이고 직원들과도 만나가지고 말이죠. 비공개 간담회를 하면서 빠르게 조직을 안정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또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는데 자신을 어려워하는 직원들에게 외모가 할아버지 같은 나를 왜 어려워하느냐라면서 농담도 건넨다고 합니다. 이 양반 여유 있네요 보니까 말이죠. 네. 근데 자. 뭐 새벽론 이런 것들은 뭐 수사에 불과하다고 보이고요. 네. 지금 남재준 원장이 한 말 중에 제일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국내 종북 세력의 준동에 대비하는 쪽으로 조직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 그러니까 부분이 뭐 강조점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정치 개입 더 열심히 하라. 뭐 이런 격려의 발언이라 하겠죠. 뭐 야당 자체를 종북 세력으로 보는 국정원의 관점이 여러 군데서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무슨 문재인 후보 비방한 게 어떻게 종북 세력 대처입니까? 이게 바로 지난 대선 때 국정원이 했던 일이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현재 국정원이라 한다면 앞으로 국정원은 꿋꿋하게 정치 개입 열심히 하겠다. 네, 뭐 국정원의 실상을 보여주는 기사가 한 가지 더 있군요.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2월에 국정원 댓글 사건 폭로에 관여했다고 의심해서 직원 정모 씨를 파면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증거로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국정원은 징계위원회에서 정모 씨, 그 파면한 정모 씨가 국정원을 오래전에 그만뒀던 김상욱 씨와 함께 김하영 씨를 미행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김상욱 씨의 차량이 찍힌 CCTV 동영상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겨레가 보니까 말이죠. 국정원이 증거라고 내세운 그 차에 보면은 그 썬루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김상옥 씨 차를 보니까 썬루프가 없어요. 김 씨 차가 2대입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 그랜저 차량인데 그 동영상에서 김상옥 씨의 차라고 지목된 그 차는 국정원이 내세운 증거에서는 썬루프가 있는데 이게 실제 보니까 썬루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 뭐 결국에는 이 증거가 엉터리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겨레가 일면에서 싣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정원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이라 할 말이 없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내용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뭐 국정원의 엉터리 증거에 대해서 평가하면서도 국정원 관계자의 말을 또 반론을 또 실어주네요. 한겨레가. 저야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안 자체나 예. 대응이나 예.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거짓말은 또 있습니다. 지난 정부긴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전신이라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에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 국민을 상대로 이제 홍보한 게 있는데 이 거짓말 투성이었다는 겁니다. 예. 경향신문이 6면에서 실은 내용인데 다른 나라와 주변국과 똑같은 기준으로 미국산 쇠고기 협상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 일본보다 조건이 더 열악했고요. 없을 거라던 광우병이 미국에서 재발했고 일본에서는 인간 광우병도 발발하고 있는 양상인데 뭐 당시에 무조건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여러 가지 MB 정부의 말들은 말 그대로 뭐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경향신문 보도였고요. 네. 뭐 4대강 건설사 담합
이 담합 과정에서 국고 1조가 샜다라는 보도, 오늘 도하신문에 실렸고요. 예. 한겨레 구면을 보면은 청와대 춘추관장이 부친상 때 경찰이 교통경호했다는 참 이런 박정희 정권 때나 볼 수 있을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관련 기사가 한겨레 구면에 실렸고. 예,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 사천 양산입니다. 네. 네, 경남입니다. 한겨레 8면에는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내정자, 예, 이 사람의 그 책을 보니까 이승만에 대한 그 찬사가 지나치다. 이승만 업적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비견하고 또 우매한 백성을 새국민으로 만든 지도자가 바로 이승만이고 예. 구약 성서에 야곱을 연상시킨다는 이런 예찬을 남발한 이런 인물이 지금 국사편찬위원장에 내정됐다는 겁니다. 한겨레 8면 기사가 또 눈길을 끕니다. 과거 책들 뒤져보면 제가 논문을 이 양반 책 많이 참조를 했거든요. 예. 뒤져보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거의 무슨 야곱이 아니라 거의 모세에 준하는 지도자로 찬사를 했던 이런 형태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유영익 씨 관련 어록이 네. 어제 오늘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 하나만 소개하면은 조선일보의 의도가 파악이 됩니다. 2년 내에 집을 팔면은 투기꾼으로 모는 부동산세. 이 부동산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세 내리라는 거죠. 부동산세 내리면 가난한 사람이 좋겠습니까? 부자가 좋겠습니까? 예, 부자신문 조선일보에 오늘 민낯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주간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실 노래는 없나요? 네, 공군 이야기가 나와서 빨간 마후라 준비했습니다. 공군 합창단의 빨간 마후라 이 노래 들으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막간 퀴즈입니다. 국민적인 또 논란과 불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의 말이었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단독 상정된 차세대 전투기 후보 사일런트 이글이 탈락했습니다. 다음 중 사일런트 이글과 경쟁했던 후보 중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유로파이터, 2번 보잉 747, 3번 제공호, 4번 라이트닝2. 정답을 아는 분은 지금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맞춘 분 3분을 골라 기념 음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기사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밤사이 어떤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준호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차기 전투기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내려진 결정입니까?
단독 후보 기종이었던 보잉의 F-15 사일런트 이글,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특히 8월 말에 역대 공군참모총장 15명이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에 제출했던 일이 컸었는데요. 전직 총장들은 전략적인 사고 없이 가격만 싼 전투기를 사서는 안 되고 가장 우수한 성능의 전투기를 구매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또 F-15는 개발한 지가 한 50년이 다 돼가는 기종인데 세금 8조 3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그런 구형 전투기를 하는 건 안 된다라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예. 그리고 F-15 사일런트 이글은 판매자가 보잉이라는 기업인데요. 반면에 후보 기종에서 떨어졌던 F-35는 로키드 마틴에서 만들기는 하지만 판매 주체가 미국 정부입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원점 재추진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늘리거나 아니면 목표 대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다시 추진할 것 같은데요. 예산을 늘리는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재정 악화 때문에 기초연금 같은 복지 공약까지 지금 어기고 있는 판인데 그러면서 전투기를 사는 예산을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친정부적인 언론을 동원해서 여론조선을 시도하겠고 지금 시도하고 있고 이미 또 북한의 위협 이런 것들을 강조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예산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역대 참모총장들이 말했던 그 스텔스 기능 이것도 과연 미래 한반도 전장에서 필요하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후보 기종 중에 스텔스 기능이 완전히 갖춰진 것은 F-35 한 기종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스텔스를 강조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판매 주체인 F-35를 하려는 수순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찌됐든 목표 대수를 줄이든 아니면 예산을 늘리든 간에 좀 비싼 기종을 사겠다 이런 방침은 확실해 보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건 이게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따져볼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2017년을 전력화 시기로 잡았던 최초의 결정, 여기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국방부 대변인이 밝힌 게 조금 이상한데요. 예. 사업 재추진에 필요한 기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전력화 시기도 늦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2017년 목표는 안 밟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졸속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임기 마지막 해에 이걸 빨리 끝내려다가 여기에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키웠었는데요. 예. 새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현실 이것은 분명히 있고 또 그렇지만 국민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당위 이 두 가지 속에서 정부가 오버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시민사회가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북한 관련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이게 확인된 내용인가요?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는 주장을 미국 군비 통제 전문가 조슈아 폴럭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북한 언론의 보도 내용이라든지 또 인공위성 사진 또 북한의 과학 학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북한이 원심 분리기를 외부 도움 없이 생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북 수출 통제와 경제 제재 그리고 해상 저지 이런 것들로는 우라늄 농축과 핵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밀리에 원심 분리기를 가동해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북핵 협상을 하더라도 북핵 폐기를 검증할 수 없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북핵과 함께 살아가는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말을 또 했습니다. 네, 아직은 주장 단계인 것 같은데 신빙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직까지는 가정이고 정황을 가지고 한 주장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어제 이 주장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가정에 근거한 주장인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원심 분리기를 돌리고 있다는 거는 미국 학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니까 팩트입니다. 그리고 공개된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원심 분리기에 필요한 부품이 외부에서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정황만 가지고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또 우라늄 농축이라는 게 원래 은닉이 쉬운 거라서 폐기 약속을 하더라도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검증이 어렵고 자체 생산을 한다고 해서 북핵 협상이 무용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자, 많은 인명 사상자가 났던 케냐 쇼핑몰 테러 사건, 진압이 완전히 끝났군요. 예, 한국인 여성 1명을 포함한 민간인 61명이 숨진 케냐 쇼핑몰 테러 사건이 발생 나흘 만인 어제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이 TV 연설을 통해서 직접 작전 종료를 선언했는데요. 네. 테러범 5명을 사살하고 11명을 잡아서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압작전에 투입한 군인 6명도 같이 사망했는데요. 아직도 실종자가 63명이나 돼서 희생자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쇼핑몰 3개 층이 붕괴했는데 아마도 그 건물 잔해에 희생자들이 깔려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테러를 저질렀던 소말리아 무장단체 알-샤바브는 앞으로 추가 공격을 할 거라고 경고해서 긴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아베 일본 총리의 유엔 총회 연설 얘기를 했는데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연설을 했군요. 이란 핵개발 문제하고 시리아 화학무기 문제, 이 두 가지가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외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한 유화적인 조치라는 것은 이란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편지를 주고받은 것, 예. 또 이란 대통령이 유엔 총회 직전에 정치범 80명을 석방하면서 사방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하는 말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하고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만날 거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한 2시간 전쯤에 들어온 보도를 보니까 이란 쪽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라면서 만남을 거부했다고 미국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폐기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게 될 거다라고 말해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놨습니다. 네. 자, 이런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란을 조롱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최대 적국이고 또 유대인 로비를 통해서 미국과 이란의 적대적인 대결을 유도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최근에 이란이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거기에 미국이 호응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가 좀 불편한 모양입니다.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홈페이지에다가 이란 로하니 대통령을 조롱하는 페이지를 올려놨는데요. 로하니 대통령이 나는 직업 정치인이자 탁월한 홍보 전문가 그리고 잘 나가는 국제 세일즈맨이고 오래된 핵 확산 지지자라고 말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하니의 말을 믿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민간기구도 아니고 대사관이 이런 가짜 패러디물을 올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자기네 외교관들한테 로하니 대통령이 연설할 때 유엔 총회장에서 모두 퇴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기사도 있는데요. 예. 이스라엘의 조바심을 드러내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일본 수산물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후쿠시마 어민들이 조업을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는군요. 예, 일본 후쿠시마현의 어업협동조합 연합회가 예.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로 지난 8월에 중단했던 시험 조업을 오늘부터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어업연합회가 어제 회의에서 어패류와 방사능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수치에 문제가 없어서 안전이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조업 재개를 정식으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전 위원장이 어제 도쿄에서 한 기자회견을 보면은 이거는 좀 이른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레고리 야스코 전 위원장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도쿄에는 영향이 없지만 오염수 제어는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가 바다에 계속 유출되는 상황을 두고 문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것이 놀랍다. 왜 더 힘을 쓰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간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대응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치밀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전국민 몬스터 사냥 대작전 우리는 사냥 친구 더 이상 혼자 하는 사냥이 아니다. 카카오 친구들과 초거대 몬스터를 사냥하고 마석을 모아 위기에 빠진 왕국을 구원하세요. 친구와 함께하면 2배는 재밌고 10배는 신난다. 거대한 몬스터를 만나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합쳐 함께 사냥하세요. 신개념 모바일 럭셔리 판타지 소셜 RPG 우리는 사냥 친구 4 카카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우리는 사냥 친구를 다운받으세요.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 팟빵닷컴에서 우리는 사냥친구 게임 팟캐스트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두고 대립해온 여야가 기초연금 문제를 계기로 전면적인 복지 논쟁까지 벌이는 형국입니다. 일단락된 듯 보였던 무상보육 문제도 오늘 발표되는 정부의 재정지원 방안 내용에 따라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이른바 박원순 저격수로까지 불리며 서울시와 무상보육 논쟁을 벌여온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성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네, 이거 먼저 저희 노정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주신 최초의 새누리당 의원이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출연에 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서울시의 그 문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광고가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여야의 무상보육 관련 현수막이 거리에 걸려 있더군요. 뭐 논란이 여전한 것 같은데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하자 이렇게 제의하셨던 무상보육 토론 제의 예. 아직도 유효한지요? 유효하죠. 유효한데 예. 박원순 시장이 1대1 토론만 하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네. 1대1은 그러면 누굴 하자는 거냐. 그래 애초 다들 전문가들이 이렇게 제안한 내용이라든지 합리적인 어떤 이 언론의 입장을 들어보더라도 예. 우리가 주장한 그러니까 양당 정책위 의장, 네. 박원순 시장 또 기재부 장관 네. 이러면은 아주 온 국민이 서울 시민이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식선인데 네. 그걸 수용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공개 토론에 응하는 것처럼 하면서 1대1로 하자. 구체적으로 뭐 1대1을 누구냐. 그것도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못하죠. 글쎄, 9월 9일이었던가요? MBC 시선집중에 그 박원순 시장이 인터뷰를 하면서요. 예, 예. 그 여야 정책위 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예, 예. 사자 회담. 그게 사자 맞습니다. 예, 사자 토론도 좋고, 뭐, 최경환 원내대표와의 1대1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예. 그러면 뭐 사자 회담. 사자 회담이면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최경환 원내대표와의 1대1 토론은 어떻습니까? 최경환 원내대표하고 이걸 1대1 토론으로 문제를 가져갈 건 아니죠. 한다면은, 네. 이건 정책에 관한 사안이니까, 네. 이거로 잘못하면 정치인들끼리 정쟁으로 흘려버려요. 예. 그렇지만은 정치인이지만은 우리 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위 의장을 상대로 네. 하는 게 맞죠. 정책위에서 이런 각급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당정청 간의 조율도 정책위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위 의장하고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또 서울시당 위원장인 저하고 해도 관계없고요. 네. 그럼 정리를 하면 새누리당의 입장은 기존의 사자 토론 또는 만약에 1대1을 한다면 김기현 정책위 의장과의 1대1 토론 또는 우리 김성태 의원님과의 서울시당 위원장인 저와 하면 되는 거죠. 1대1로 하면 된다. 이 세 가지 형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그럼. 네, 알겠습니다. 자, 위기라고 했던 그 서울시의 무상보육 중단 문제, 지방채 발행해서 위기는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무상보육 중단 위기를 가지고 네. 서울시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관장하고 있는 그런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 네. 전광판, 또 심지어 플랜카드까지 해서 보육 중단 위기를 우리 천만 서울 시민에게 이렇게 호소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서 일방적인 한마디로
무상보육 쇼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출구 전략도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고요. 그럼 무상보육 그렇게 중단 위기가 왔고 플랜카드 주장 내용대로 서울 시민들이 무상보육을 지켜달라 그러면은요. 네. 그러면 서울 시민들하고 이 무상보육을 중단시키지 않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사회적 담론을 한번 모아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 20분 시청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출구 전략을 지방채 2천억 발행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예. 나는 이건 지방채 2천억 발행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서울시가 서울시 아이들의 무상보육 분담분, 서울시 분담 부분입니다. 네. 서울시 분담 부분을 서울시 빚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네. 빚을 내서 그 무상보육이 중단되지 않게끔 자기가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 시민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이 23조 5천억이나 가까이 돼요. 네.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 23조 5천억을 통해서 정말 불효불급한 사업을 조정하고 예.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조정을 하고 또 지난 3년간 서울시가 예산을 운용한 결과를 일으켜 보면은 예. 지난 3년 동안 2010년, 11, 12년 이렇게 3년 동안 불용 예산 처리된 게 한 3조 4천억이나 돼요. 예. 3조 4천여억이 돼요. 그러면 올해도 벌써 이제 10월, 11월, 12월밖에 남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어느 사업에 또 내년에 올해 이제 불용 예산이 발생할지 서울시 예산 관계자들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럼 그런 걸 조정해서라도 물론 서울시 의회 또 절차가 필요합니다만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어떤 절차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죠. 이렇게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해서라도 서울시가 무상보육이 중단되지 않게 서울시 분담분 부족분 그러니까 1902억을 충당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게 보이는 거예요. 네. 마치 서울시만 예산 전문가가 있고 박원순 시장만 예산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획재정부라든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유능한 정말 엘리트 공무원들이 이 예산 분야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 예. 예, 이 문제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해진 그 용도대로 어떤 예산 배분 원칙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배정을 하는 그런 정책 원칙의 문제인지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 부담률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 예산 저 예산을 좀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지 그런 논쟁의 그 핵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주장하는 부분은 네. 이 이제 지방 이 보조율, 네. 지방 정부의 국고 보조율을 이 무상보육 관련해서 지방 재정 보조율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8대2예요. 네, 20%를 2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네. 것이죠. 네. 나머지 이제 강력시도 같은 경우는 이제 5대5입니다. 네. 중앙정부가 5를 지원하고 지방은 50을 또 부담하는 거죠, 그죠? 네. 아시다시피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중에서 재정 자주도가 85% 이상으로 단연 1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남이라든지 경북 이런 데는 재정 자주도가 30% 그냥 언저리예요. 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고 보조율도 이 무상보육 예산만 국가 보조율 비율이 그러냐 하면은 다른 것도 거의 비슷해요. 네. 다른 것도. 그런데 유독 이 문제가 왜 그러면은 서울시가 무상보육 중단 위기에 이런 예산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났냐. 서울 시민들이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다른 강력시도 같은 경우는 올해 2013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기재부로부터 그
준칙에 근거해가지고 각 지방자치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분담해야 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다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유독 서울시만 그러니까 2011년도 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준을 가지고 무상보육 예산을 반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사이에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또 새누리당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네. 무상보육 대상자를 이렇게 확대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저소득 이 아이들의 가정의 아이들에게만 우선 실시하던 것을 전체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무상보육 지원 범위를 확대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 중앙정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서울시도 올해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네. 국회에 그런 결정을 서울시는 수용을 안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서울시는 올해 2013년도 무상보육 예산 가지고 이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편성을 자체적으로 적게 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중앙정부와 그 입장이 맞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박원순 시장은 그래도 국회의 결정이란 것은 국민의 결정이거든요. 네. 국민의 대기기관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본인의 마음에 성에 안 차더라도 근데 그 국회의 결정을 서울시는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 결정을 수용하지 않아서 지금의 이른바 예산 부족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그런 위기가 온 것이죠. 네. 자, 또 다른 사실관계 하나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무상보육을 정부가 책임진다 이런 공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네. 그 길을 막고 이 웬만한 성인들이면 물어보면은 그러면 정부라고 말하는 것은 꼭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처 국무회의하는 뭐 부처 장관들이야만 그냥 그게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은 강범위하게 지방자치정부도 그래서 정부라는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책임이죠. 정부가 해야죠, 무상보육. 아, 그러면은 정부라는 것은 지방자치정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국고지원 예산 분담이 얼마고 지방자치정부가 분담이 얼마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돼요. 예? 가령 장애인 이 연금만 하더라도 장애인 수당만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얼마를 하고 시가 얼마를 하고 또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구 단위에서도 얼마를 부담했고 이 매칭 비율이라는 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마치 우리 국민들한테는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라는 것은 중앙정부만 말하는 것인데 그럼 서울시는 모든 복지에 있어서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글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거죠.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박근혜 당시 후보께서 냈던 공약에서 말하는 무상보육을 책임진다는 정부는 예.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지난 대선은 중앙정부의 행정부 수반을 뽑는 선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럼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글쎄요, 그 중앙정부라고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유권자들이. 자, 여기서 지방자치정부라는 것은 네. 대한민국 하에 다 있습니다. 행정체제상. 행정체제상 구분이 되고 지방자치정부도 다 대한민국 중앙정부 아래에 있는 것이죠. 다만 행정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가지는 것이고 예.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법률과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의 한마디로 권한인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법률과 또 서울시 의회에서 결정한 조례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한마디로 국고 보조율 기준도
법률에 근거하는 겁니다, 다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무상보육 지원 대상 범위를 애초 이렇게 적게 잡혀 있다가 확대한 것도 국회에서 한 결정이에요. 예. 국회 결정에 따라서 기획재정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그러면은 지방정부 보조율을 이렇게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유독 서울시만 왜 중앙정부 지원 보조율이 20%밖에 되지 않느냐. 이제 서울시도 전에는 재정 자주조 자립도가 단연 1위고 지금도 1위지만은 이제 서울시도 옛날 같지 않다. 예. 부동산 거래도 잘 되지 않고 서울시 지방세 세수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도 어렵다. 그래서 우리도 다 강력시도처럼 중앙정부 보조율을 40% 올려달라. 이렇게 정확하게 주장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마치 그런 플랜카드나 서울시가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 전광판을 통해서 한 것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잘 되고 있는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중단시켜서 이 서울시 아이들의 이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것처럼 예. 오해할 수 있는 그렇게 호도가 됐기 때문에 예. 이걸 우리 당 차원에서 특히 서울시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된 것이고 예. 서울시도 타 강력시도처럼 지방자치가 분담해야 될 그런 무상보육 지방자치 분담분을 왜 이번 여름 추경 예산에 서울시는 그마저도 반영을 안 시키고 올해 이제 추경 예산 반영해야 될 걸 나머지 강력시도들은 거의 다 했어요. 예. 근데 유독 서울시만 추경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어가지고 막상 9월달에 이 위기를 자초해놓고 예. 그 책임을 정부가 다 돌려버리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조율도 이번에 무상보육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올 연초에 여야 간의 합의에서 국고지원 부분을 늘려라 해서 한 5,600억을 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게 그 지방자치가 분담해야 될 그 부분을 중앙정부가 올해 5,600을 더 추가 지원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약 1,400억, 한 1,500억 안 되는 그런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을 했어요. 이게 예. 이제 교부금이라든지 정부 예비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막상 서울시가 분담해야 될 1,902억만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무상보육 문제는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발등에 불은 이렇게 끌 수 있는 것인데 마치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이런 지원 예산을 중단시켜서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건 안 맞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앙정부 예비비나 또 지방교부금을 통해서 이 보조 서울시에 지원한 금액이 42%예요. 네. 그러니까 보조율 20%를 훨씬 넘은 겁니다. 42%. 지금 뭐 제가 뭐 토론회 상대가 아니어서 예, 저는 이제 사실관계만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말씀을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공약을 할 때 아까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월 31일이죠. 그 당선인 시절이실 때 그 시도지사와 면담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당시 시도지사들이 5세 이하 무상보육 문제 이 재정부담 얘기를 꺼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육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예, 이 부분이면은 그 공약도 결국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 이런 공약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주장할 수 있지만은 모든 사업이라는 게 지금 그럼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전액을 다 부담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예.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중앙정부 예산이 서울시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무상급식 예산에도. 네. 모든 것은 중앙정부가 이제 지원 범위, 이 보조율을 높이겠다는 것이지. 네. 지방자치 부담 하나도 없이 무상보육을 100% 중앙정부가 다 부담해서 해나가겠다. 그 취지는 너무,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서 좀,
정부의 공격적인 입장에서의 예. 해석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뭐 지자체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 지자체는 20% 그리고 또 50% 서울시 예. 같은 경우에는 80%를 부담하고 있는데 예. 이 이제 중앙 정부의 부담을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 정부 부담률을 한 40%로 올려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네. 바로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네. 이 법이 지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돼가지고 네. 지금 국회 법사위에 넘어가 있어요. 예. 법사위가 처리가 되면은 이제 국회 본회의로 넘어오면은 이걸 별 쟁점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네. 통과됩니다. 네, 네. 그 영유아 보육법의 국고 지원 보조율을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약속을 중앙정부가 이 보조율을 높이기 이 영유아 그러니까 보육 지원을 중앙정부가 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간에 합의해서 그 국고 지원 보조율이 있지만은 지방자치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행 중앙정부 지원율 20%에서 요걸 40%로 네. 지방 또 나머지 강력시도 같은 경우는 50%에서 요걸 70%로 네. 이렇게 조정된 법안이 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가지고 법사위에 통과돼 있어요. 근데 법사위에 가 있어요. 예, 최근에 정부가 내놨던 방안은 40, 70이 아니라 30, 30이죠. 예, 30, 60 아니었습니까? 자, 30이지만은 기재부 그런 입장입니다. 정부 입장인데 네. 기재부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해요.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구청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이 국고 보조 지원율이 다 달라요, 조금. 네. 서울 같은 경우에서도 종로라든지 또 강남 이런데 좀 형편이 나은 또 기초자치 같은 경우는 좀 보조율이 좀 떨어지는 것이고 예. 나머지 또 저 지역구인 강서라든지 노원 또 뭐 강북 이런 나머지 거의 대다수 그러니까 네. 대다수 구청 단위 같은 경우는 이 기재부 주장대로 30이라 하더라도 이게 훨씬 넘어요. 40%를.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주장하는 40%는 탄력 적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합의에서 이 보조율을 서울 같은 경우도 40% 하라는 합의를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기재부 정부의 주장인 것이에요. 예. 예산 당국의 입장이고 주장인 것이죠. 예, 그러면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40, 70%. 저희 새누리당 입장은 그렇게 여야 보건복지에서 합의된 대로 네. 처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죠. 그럼 오늘 나올 무상보육 재정지원 방안에 그 내용이 반영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아직까지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그런 기준이 네.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를 봐야 되겠고요. 봐야 됩니다. 네, 오늘 이른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입니다. 이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는 대체로 그쳤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도톰한 옷 입고 나오는 게 좋겠는데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먼저 현재 서울 기온은 19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23도에 머물겠습니다. 한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차츰 맑아지겠는데요. 동해안 지방은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앞으로 2, 3일간은 꽤 서늘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17.8도, 전주 18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19도, 광주 2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주 후반 반짝 쌀쌀하겠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3도, 모레는 1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이었습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정부가 전교조가 해고자 관련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해당 규약이 불법이라며 시정 요구를 해온 만큼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반면에 전교조는 국제 기준에 뒤처지는 법규를 개정하기 위해서 법안 발의까지 돼 있는 상태인데 정부가 전교조 탄압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최후 통첩에 교사 6만여 명이 가입돼 있는 전교조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정부로부터 이른바 그 최후 통첩을 받은 상황부터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그저께죠. 월요일 날 노동부 국장을 비롯한 4분이 네. 저희 방문을 하셨고요, 사무실에.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추석 전에 협의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네. 사실 온 건데 알고 보니까 최후 통첩을 하러 왔더라고요. 공문을 제시하면서 2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한 가지는 현재 해고자를 저희들은 당연히 조합원으로 네. 특히 부당 해고자들을 조합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칙 5항에 해당하는 그 규약을 개정하라는 요구고요. 네. 또 하나는 해직자들이 지금 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활동을 중단하라. 네. 2가지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를 한 달 안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조 설립 취소에 들어가겠다라는 네. 걸 정식 통보해 왔습니다. 이 2가지 규약이 분리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형식적으로는 분리될 수 있겠지만 내용적으로는 당연히 규약에서 해고자들을 조합으로 인정한 만큼 그분들이 활동을 하든 안 하든 본인의 개인의 의사이긴 하겠지만 네. 지금 교육부에서 노동부에 전달한 게 이제 9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분들은 일정한 직책을 갖고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네. 당연히 저희 조합원이라면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단순 평조합원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그건 개인의 어떤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무슨 준조합원 이런 제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준조합원은 저희 규약상은 지금 학생. 네. 학생들 준조합원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규약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문제가 됐던 거죠? 예, 문제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문제를 삼았고요. 네. 아시겠지만 공무원 노조가 설립 취소 이후에 설립 신고 4번의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 이유가 공무원 노조 규약상에 네. 해고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규약을 빌미로 해서 설립 반려를 계속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 당시 전교조 규약도 더불어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교조 규약은 원래부터 해고자 조합원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을 지난 정부부터 공무원 노조와 함께 문제 삼기 시작했던 것이죠. 전공노 같은 경우에 최근에 4번째 설립신고 반려가 될 때요. 전교조 주장으로는, 전공노 주장으로는 거의 다 협의가 끝났는데 실무선에서는 막판에 틀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 규약 때문에 이 사안을 어떻게 공무원 노조와 전교조 한 묶음으로 보시는 겁니까? 예, 공무원 노조에서는 거의 4번째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설립 반려를 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하고, 네. 되게 오래 끌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공무원 노조 내부에서나 고용노동부 실무 관계자들도
네 번째 수용을 이제 받아줄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는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설립 반려를 단행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배경에는 청와대에서 깊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고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작스러운 변경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한 거죠. 그 청와대 개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들이 있는지요? 근거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요. 이번 저희들 정교조 관련한 것도 사실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조 설립 취소가 법적인 미비점도 많고 되게 14년의 합법제를 유지했던 정교조를 쉽게 취소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상당수의 뭐 해고자가 발생을 했지만 규약 시정 명령에 따른 뭐 벌금형 정도 행정처분은 있었지만 노조 설립 취소를 연기하는 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을 급작스럽게 이제 단행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정권 차원에서 판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네, 그 문제가 되는 규약이 불법인 것은 맞아요? 예, 현행 일반 노조법하고 네. 저희 교원 노조법에 의하면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나 교원들만 네.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행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이 규약을 굳이 유지해야 되는 명분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네.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을 보호해주는 것은 노조의 존립 근거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 법조항 자체는 사실 세계 유례 없는 또 조항이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세계 보편적인 기준 자체가 당연히 부당 해고자들을 보호해줄 의무가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한테 있는 거고, 그리고 헌법적으로나 일반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조합원을 받아들일지의 유무는 국가가 통제할 대상이 아니고 네. 노조가 스스로 정할 문제다. 그래서 상당 부분 선진국에서는 교원이 아닌 자도 노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반면에 이제 저희들은 그 대상 범위가 고용관계에 있는 당사자들만 지금 해당하고요. 사용자나 정부에 의해서 부당 해고된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노조 역할을 부정하고 있는 조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독소 조항이고 악법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현재의 과제라고 저들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제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다른 국가에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다른 노조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크게 보면 산별노조, 전국 단위 산별노조와 그다음에 기업노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법으로는 이제 기업노조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조합에 가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04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산별노조의 경우는 해직자들 내지는 구직자들이 조합 활동을 하도록 판례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교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별노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해직자가 근무가 가능한데 이제 교원노조 특별법 우선 조치에 의해서 사실 제한을 당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산별노조 중에는 이제 금속노조랑 이제 공공운수 노조가 대표적인 산별노조인데요. 규약을 보면 금속노조 규약에 제2조의 조직 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도 조직 대상이 되어 있고요. 네. 공공운수 노조 같은 경우도 제7조에 모든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이 있는 실업자, 퇴직자, 해고자, 조합 임용자, 예비 노동자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시해놨고요. 네. 일반 일반 단위 노조도 저희들이 이제 규약 검토를 해본 결과 상당 부분 해고자를 공식적으로 규약상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별노조와 관련해서는 판례가 있는데 전교조는 산별노조입니까? 아니면 산별노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까? 명시적으로 뭐 정교조 산별노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저희들 교육계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전국 단위 조직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산별노조입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고용노동부가 산별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 노조법의 특수성, 그러니까 일반 노조와 다른 특수성을 앞세우면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러면 이 14년 동안 합법주의를 유지해온 전교조, 그리고 또 규약도 그동안 계속 유지됐던 거죠. 그렇죠. 그것이 유독 지난 정부 이후로 문제가 됐다. 그전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전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저희들이 이제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그 당시도 사실 이제 사립학교 투쟁을 하면서 해고자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제 해고자가 많이 발생했던 것이 바로 지난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 시국선언, 그다음에 일제고사 거부, 그다음에 진보정당 소액 후원권으로 해서 39분의 징계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징계를 사실 해직자가 발생을 하면서 전공노문제랑 결부되면서 이제 규약상의 문제를 이제 삼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 그와 관련해서 법적인 구제도 이제 해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었죠. 예. 그러니까 2010년도에 규약 시정 요구를 받은 다음에 소송을 제기했던 건가요? 예, 2010년 3월에 이제 1차 규약 시정 명령을 받았고요. 저희들은 부당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냈던 겁니다. 취소소송을 냈는데 이제 대법원까지 이제 판결은 이제 규약 시정 명령 자체는 적법하다라는 판결이었죠. 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방법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으면 헌법 소원이나 또는 근본적으로는 개정 노력, 법률 개정 노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대법원의 판정은 노조 설립 취소의 정당성을 부여한 판정은 아니고요. 네. 일단 규약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 절차는 적법하다 정도의 사실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논점이 되고 있는 조항이 교원 노조법 2조도 그렇고요. 일반 노조법 2조가 이제 근로자의 범위, 교원의 범위에 관련된 법인데요. 예.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가 지금 핵심적인 법리적인 다툼입니다. 예. 이 부분은 현행법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관계에 있는 당사자들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지만 예. 지금 ILO의 권고가 지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건 현실과 맞지 않다. 그리고 헌법적인 기본 노조의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개선돼야 된다라고 해서 권고도 했고요. 네. 노동법 학회에서도 지난 2012년에 이제 자체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교육부에 권고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조항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고 상당 부분 이제 법계와 국제 노동사회 각계각층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상 범위를 좀 넓히는 해결 지점이 필요하고 상반기에 이제 36분의 야권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4월이었죠? 예, 4월 마지막 날 발의를 한 건데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법리적인 다툼이 좀 있는 상황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조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개정 요구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논의를 사실 하지 않고 단행을 한 거죠. 그럼 지금 국회에 발의된 그 법률안 개정안은 논의가 되고 있나요? 지금 국회에서 이제 심의 중인데 이제 한 10월 정기국회 때 본격적으로 이거를 이제 통과를 목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 의거해 볼 때 그것이 부당하든 아니든 현행법에 근거해서 시정 요구를 하려는 것은 적법하다.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립 취소를 하는 것의 정당성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제는 전교조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문제만 남은 것 같아요. 정부의 입장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전교조의 입장이 정해졌습니까? 아직 저희들 이제 의결 단위가 이제 최고 의결 단위가 이제 대의원 대회입니다. 예. 물론 이제 조합원 총투표라는 또 다른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이제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 계획과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한 대응 계획들을 최종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에 대한 안을 제출하는 단위가 이제
저희들 중앙집행위원회, 예. 그러니까 저희들 위원장단을 포함해서 각 시도 지역의 이제 지부장들을 포괄하는 단위거든요. 네. 그 단위에서 이제 기본 입장들을 냅니다. 그 안을 갖고 이제 대의원대에서 최종 심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제 이제 엊그저께 이제 중앙집행위원회 긴급 소집이 되었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논의가 좀 진행이 되었고, 그 내용을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내용은 뭐 저희들이 이제껏 해왔던 일반적인 이제 투쟁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 방식들을 다 망라하자라는 게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명 총력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안을 이제 확정을 했고요. 네. 주 내용은 이제 전 조합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중투쟁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공동 수업을 좀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교조의 역사는 사실 현대 그 민주화 역사와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탄생한 조직이기도 하고요. 학교 민주화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제 활동을 해왔고요. 그 사학 민주화 운동에서도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해왔고,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교육민주, 학교 민주화 역사와 함께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이제 공동 수업을 좀 진행을 하자라는 네.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중적인 집회, 촛불 집회들을 좀 진행을 하고, 다음 달 1박 2일 연가를 포함한 네. 대규모 상경투쟁을 좀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결정을 좀 했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그것들 이제 승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교조가 사실 전교조 자체만의 조직이라기보다도 사실 이 땅 이제 민주화와 참교육을 함께 고민하는 여러 단체와 일반 국민들이 함께 좀 지켜야 될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시민사회단체 노동계와 함께 전교조 지키는 이제 공동대책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응 방안들은 공동수업과 연가투쟁 정도로 요약이 돼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동수업은 뭐 선생님들이 어디 모여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어쨌든 선생님들이 일상적 교실에 들어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뭐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라면 이제 공동 수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뭐 예. 국가적으로도 뭐 국가 기념일 계기 수업을 진행하듯이 저들도 학생들이 시대 인식과 함께 필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특별 공동 수업을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 그 10월 중에 할 수도 있는 그 연가투쟁, 1박 2일 연가투쟁. 이 연가투쟁은 사실 물론 다른 사업장에서도 있는 투쟁 방식입니다만 전교조의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그런 투쟁 방식이 아닌가. 여러 차례 중요한 고비마다 이 투쟁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이 연가투쟁을 얼마 만에 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뭐 자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뭐 저희 한국에서의 교원 노조라고 하면 이제 파업권이 이제 인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수업을 거부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합법적인 주법 투쟁으로 이제 저희들 휴가일수를 써서 이제 나오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이거를 또 저희들 필요할 때마다 쓸 경우에는 사실 수업을 방치한다라는 이제 국민적 비난들을 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조직의 사활을 걸고 싸워야 될 부분에 한해서 사실 진행을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뭐 2006년도 이제 교원 평가가 네. 사실 교원들의 실적 경쟁을 부추겨서 네. 학교 교육을 사실 망가뜨릴 수 있는 뭐 유력적인 그 제도라고 해서 그 교원 평가에 대한 연가 투쟁들을 진행한 바 있고요. 그때 나이스 파동 때 그랬던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이전이고요. 전인가요? 2003년도에 네. 이제 학생들의 그 정보를 대량 집적하는 시스템을 이제 거부하기 위한 이제 네이스 투쟁을 좀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2006년 이래로 7년 만에 처음 연가 투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대의원회에서 결의를 하게 된다면. 예. 그리고 뭐 단식한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예. 이게 사실 뭐 단식이라는 게 뭐 옛날 방식이긴 한데 그만큼 이제 절박성을 좀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위원장의 어떤 결의를 좀 담는 네. 절박함을 담는 이제 단식 농성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요. 전 조합원들은 뭐 저희들이 뭐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자발적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단식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중식 단식 정도를 좀 결의가 되시는 분들이 하면서 스스로 이제 결의를 좀 다지고 그리고 본인의 결의만 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학생 내지는 학부모,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진행하자는 의미에서 전 전조합원 중식 단식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 뒷부분에 말씀하셨던 학부형과 그리고 또 국민들 이해를 구하는 문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실행 계획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이 전교조의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보수 언론에서나 그 고용노동부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법을 지켜라. 우선 법을 지키고 그 뒤에 이제 뭐 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좀 해라. 어떤 선후의 문제를 이제 구분해라. 뭐 이런 이제 요구들이 사실 일관된 논조인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 공무원 노조도 그랬고 사실 저희들도 그렇고 일반 노조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예. 실제 해고자들을 노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 상황, 어떤 노동 후진국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이 상황을 그냥 수용을 하고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거는 어쨌든 그런 거를 수용을 하라라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히 전교조 조직을 지키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의 어떤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전교조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 사회단체가 함께 매달리고 양심 있는 이제 학계와 국민들이 함께 이제 공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조직 내적인 결의를 다지고 투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려내고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국 사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알려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실천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록 불법이지만 부당하다고 선생님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점들을 알려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리고 사실 전교조 교사들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뭐 우익단체들이야 뭐 환호할 일이겠지만 현재 뭐 전교조가 무너진다는 거는 지금 뭐 사립학교 문제나 학교가 아직 뭐 교육 민주화가 덜 성숙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관료 행정 체제에서 부당한 요구들을 끊임없이 받고 있고요. 네. 뭐 학교 비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의 우경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교과서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현재 심의가 되어서 교과서 이제 검정 이후에 이제 선정 단계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박근혜 정부의 어떤 역사 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국사 편찬위 위원장에 또 임명되고 있는 아주 이제 노골적인 이제 우경화 흐름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것에 대해 전교조가 사실 전면적으로 하나의 저항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정부 주도 내지는 그 공안 세력들의 주도에 그냥 먹히는 흐름을 좀 가져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 함께 전교조를 지키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근본적인 걸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 노조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이것이 결국 뭐 전교조에 대한 인식, 그것이 뭐 꼭 보수적이다 아니다, 뭐 이런 성향을 떠나서 막연한 거부감, 또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이런 사안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우리 교육 과정에서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받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노조의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에 대해 최소한 유럽 수준의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좀 나서서 좀 관철시키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는지요?
예, 그런 실천들은 저희들이 오랫동안 해왔고요. 예. 지금 한국 사회 가장 이제 특히 경제 교육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제 노동 인권 교육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은 대다수가 이제 예비 노동자로 성장을 하고 있음에 반해서 이제 머릿속의 가치의 추구는 사실 어떤 사용자의 가치를 일상적으로 이제 습득하고 있고 예. 그런 삶의 지향성을 또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작 현실에서 노동자가 됐을 때 스스로 인권을 지키지 못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잘 모르고 네. 뭐 일상에서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노동 인권 책자도 따로 만들고 실제 이제 경제 선생님이나 일반 교과 선생님들도 노동 교육들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도록 예.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번 전교조의 어떤 부분도 사실 노동 기본권이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취약하고 허약하다라는 걸 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들을 앞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히 뭐 전교조를 지켜야 되는 당위성을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공유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 한국 사회 예비 노동자로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닥칠 현실들을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미리 예견을 하고 예. 함께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과제들을 도출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저희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외국에서는 교장 선생님도 노동조합에 교원노조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노사 협상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현실을 만드는 데 좀 노력을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것이 1999년이던가요? 예, 합법화는 99년이고요. 예. 창립은 89년에 했습니다. 예, 전교조 이전에 교원노조는 없었습니까? 저희들 모태가 되는 게 이제 4.19 교원노조라고 있었습니다. 그 4.19 혁명 이후에 생겨난 조합인가 보죠? 그 이전부터 이제 존재를 해왔고요. 네. 예, 4.19 혁명을 통해서 이제 전면화된 그런 노조였습니다. 그 노조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겪었습니까? 예, 그 당시 이제 4.19 혁명 이후에 예? 우리가 87년 혁명 이후의 어떤 분위기와 비슷하게 상당 부분 이제 독재에 대한 거부 그리고 일단 교육계가 이제 독재 지배, 국가가 원하는 교육들을 이제 주입하는 그런 전달 역할만 이제 강요받았던 현실에서 예. 교육의 자율성을 좀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4.19 교원노조가 탄생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불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사라졌던 그런 노조이고요. 저희 정교조도 87년 이후에 탄생한 민주화 운동 속에 탄생한 조직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선생님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좀 이어지면서 그것들이 폭발적으로 87년 이후에 이제 전교조라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1960년 4.19 이후의 상황에서 합법화된 4.19 교원노조 그리고 또 1987년 이후에 합법화된 그 에너지를 받아서 합법화된 건 1999년입니다만 그 전교조가 공교롭게도 4.19 교원노조는 박정희 전 대통령 그렇죠. 시절에 불법화가 됐고 전교조도 지금 불법 단체는 아니죠. 이제 법 외 노조가 될 그런 위기에 처한 그렇습니다. 참 공교롭습니다. 자, 오늘 이른 시각에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자행한 선거 개입을 두고 새누리당은 여직원 인권 침해 운운하며 물타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선이 4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여직원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데 대해 이런 방구 사과를 하지 않은 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운운하면서 적반하장의 행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희진 대변인. 법은 멀고 선거는 가깝다라는 점을 악용해서 국정원 선거 개입을 조작해서 박근혜 죽이기 선거 공작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두 거짓이고 허위사실로 표명받고 실패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근데 이번에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말씀도 없으시고 또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 그런데 인권 침해의 핵심 증거라던 김하영에 대한 미행을 다룬 CCTV. 저 빨간 차가 그 정기성 의원이 가는 가고요. 이 정성 증인이가 녹색 차가 김하영 의원이 가는 방향입니다. 김하영 증인이 가는 방향입니다. 서로 방향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숨기고 안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미행입니까?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위증보다도 더한 국정원의 조작입니다. 그리고 조명철 의원도 바로 직전에서 스탑을 했거든요. 화면을. 그러면 이거는 알고서 화면을 세운 겁니다. 굉장히 나쁜 거죠. 김하영의 차와 김하영 차를 뒤쫓은 사람의 차가 서로 엇갈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국정원. 그런데 오늘 한겨레는 김하영 차를 뒤쫓은 또 다른 사람의 차가 그 차가 아니라고 보도. 결국 미행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는 말. 국정원이 내세운 증거. 그게 과연 증거인지. 이거야말로 그 증거주의, 영장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기본적인 그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박근혜 대통령님 대선 당시 이런 말씀하셨지요? 이걸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연관지어 들어보세요. 부메랑이 될 겁니다. 이거야말로 그 증거주의, 영장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기본적인 그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애너그램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정치 풍자를 시도하는 시사 애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만 바꿔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24년 전에 했던 발언을 애너그램 상자에 넣어보겠습니다. 1989년 유경재단 이사장이던 30대의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MBC의 한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추모의 마음이 매우 지극하다는 말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거를 바쳐서 일하고 나오시는 그러니까 아버지께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악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저항을 하고 그래요? 이 말은 11.6이 없었더라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저항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아버지께 저항이라니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악인들인가요? 라고 반문한 것이죠. 이 말을 애너그램 상자에 넣었더니 요즘 불통과 독선으로 국민의 저항을 부추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오그라든 아버지께서 우리 고국 인민 저항에 서거하신 그렇게 모를 일을 뭐를 위해 하나요? 왜 나이 들고 악에 바쳐 그래요? 오그라든 아버지, 인민 저항에 서거하신 아버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칭합니다. 아버지 박정희 정권도 끝이 있었듯이 그렇게 세상 일은 모를 일인데 왜 그러냐고, 왜 아버지처럼 그러냐고 묻는 것입니다. 30대의 박근혜 이사장이 한 말을 재구성해서 60대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사 애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거를 바쳐서 일하고 나오시는 그러니까 아버지께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악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저항을 하고 그래요?
그렇게 오그라든 아버지께서 우리 고국 인민저항에 서거하신 그렇게 모를 일을 뭐를 위해 하나요? 왜 나이 들고 악에 바쳐 그래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 계좌에서 뭉칫돈이 발견됐다는 검찰발 보도가 지난해 있었습니다. 검찰 고위 인사가 직접 말한 것이 보도된 것이었지만 결국 오보로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한 오보는 이것 말고도 수두룩합니다. 오보의 역사. 오늘은 이른바 노무현 오보들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협회보 장우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언론인권센터 이 조직에서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12일 언론인권센터는 검찰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예. 시작은 이게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언론인권센터는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었습니다. 예. 노건평 뭉칫돈 오보의 원인 제공자라고 지목된 분인데요. 예. 검찰은 이 검사에게 책임을 물어서 지난 5월 경징계 처분을 청구했는데요. 언론인권센터가 이 징계 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자 대검찰청은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낸 겁니다. 네. 그 창원지검 차장검사가 오보의 책임자다. 그래서 징계를 받은 내용을 국민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리겠다라는 그런 취지군요. 네, 그렇죠. 네. 네. 이른바 노건평 뭉칫돈 오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당시 창원지검은 경남 통영시의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 노건평 씨가 개입한 의혹을 잡고 수사에 들어갔었는데요. 예. 이 검사는 지난해 5월 18일 날 언론 브리핑에서 노건평 씨의 자금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주변인 계좌에서 수백억 원대 뭉칫돈이 발견됐다. 노 씨 일가와 관련된 계좌다 하면서 수사가 확대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예. 언론들은 이 발언 내용들을 기사화한 겁니다. 노 씨 일가와 관련된 계좌라고 단정해서 말을 했던가요? 그 예, 당시에? 그랬습니다. 네. 차장검사가 기자 브리핑을 했다면 거의 대다수 언론사 기자들이, 출입 기자들이 참석을 했을 텐데, 그러면 언론에 다 같이 보도가 됐던 건가요? 네, 당시 이 검사의 브리핑 다음 날 대부분의 주요 신문들은 일면 톱으로 보도했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사설까지 실었고요. 노건평 사건 대통령 가족 부패 이대로 두면 나라 망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노조가 파업 중이던 MBC는 지상파 방송 중에서 유독 좀 강하게 보도를 했는데요. 첫 번째 리포트로 내보냈습니다. 예. 비교해보면 KBS는 16번째 꼭지로 보도했고 SBS는 리포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3일 후에 검찰은 이 계좌의 혐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결국 공소 제기 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더기 오보 사태가 나게 된 겁니다. 네. 자, 이 언론의 오보, 일단은 오보 책임을 떠나서 언론들이 차장검사의 말을 단순히 인용해서 보도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확인된 듯이 보도를 한 겁니까?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혐의 관련 연관성을 확인한 게 아니라 수사 기획 단계에서 흘린 말을 단정해서 받았었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단순 인용에도 그치지 않고 사실상 권력형 비리로 확대 생산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노건평 씨가 고향 후배한테 이렇게 큰 조를 받고 있는 사진을 같이 싣기도 했고요. 그런 사진을 실은 언론이 어디죠? 이거는 동아일보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뭐였습니까? 노건평 사건 대통령 가족 부패 이대로 두면 나라 망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럼 사실이라고 단정하고 쓴 사설이겠군요. 예. 네. 자,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오보 사례는 워낙 많아서 왜 이렇게 이 부분에 집중이 되나 그런 의구심까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오보 사례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기 2달 전인 3월 26일 문화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예.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죠. 네. 이 사람들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 금품을 수수해서 검찰이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기사였는데요.
하지만 이 보도는 재판까지 가서 문화일보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일단 그 문화일보가 정보원의 말만 믿고 예. 별단 확인하지 않고 썼다고 이제 봤고요. 그리고 검찰이 이들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거나 내사한 사실이 없어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문화일보가 두 사람에게 3천만 원씩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정보도도 했나요?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 권양숙 여사가 고가의 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기사도 있었죠. 네, 그 역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전에 나온 보도였는데요. 네. SBS가 당시 첫 보도하고 대부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인용 보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사 내용은 그 권양숙 여사가 박연태 회장에게 받은 1억 원 상당의 외제 고가 시계를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이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좀 조롱거리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에 검찰은 이 보도가 나간 뒤에 왜 이런 보도가 나가는지 모르겠다. 네. 자신들도 피해자다 이렇게 항변을 했고요. 이때 유명한 나쁜 빨대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대라는 말은 기자들이 쓰는 은어인데요. 네. 그 내부 정보를 흘려주는 취재원들을 말하는 거죠. 네. 검찰 당시 주장은 검찰 내의 나쁜 빨대가 확인 안 된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노무현 대통령 측도 논두렁에 버렸다는 식의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상당히 좀 억울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오보들 보면은 다 이제 검찰발 기사라는 데 있어요. 네. 왜 그런 겁니까? 그 검찰과 언론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예. 그만큼 고급 정보를 검찰이 독점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수사 여론을 조절하고 피의자를 압박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언론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지렛대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은 유일한 정보원인 검찰의 입을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수사 같은 큰 사안에서는 언론사 사이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죠. 예.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보도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경쟁적으로 보도하게 되고 하지만 그 검찰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혐의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재판에서 모두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 결과적으로 항상 큰 오보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뭐 오보의 정황이 뚜렷한데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인용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네네. 뭐 소식통 관계자, 네. 뭐 당국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건 오보로 상황이 흘러가는 결과를 보면 오보가 맞는 것 같은데 그 언론사에 오보의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취재원을 일단 보호 측면에서라도 기자들은 자세하게 쓰지 않는 게 좀 관행처럼 우리나라에 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뉴욕타임즈 같은 곳에서는 그 유명 언론 같은 데서는 반드시 실명으로 쓴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비실명 그 코멘트가 2개 이상 못 들어가게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 오보에 시달렸던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초선 의원 시절부터 청문회 스타로 각광받았었는데요. 네. 언론과의 악연은 당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에 대해 상당히 비타협적인 자세로 좀 유명했는데요. 1991년 주간조선의 보도가 계기였다고들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주간조선은 노무현 의원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기사를 냈는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 호화 요트 예호가에다가 네. 부동산 투기 관련 등에서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네, 인권 변호사 이미지가 아니라 네, 자산가다. 그렇죠. 네. 인권 변호사는 약간 조작된 이미지다. 네. 이러한 뉘앙스의 기사들이었죠. 이에 대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은 주간조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네. 법원은 당시 그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일부는 과장됐다고 해서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습니다. 예. 이 기사가 나중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예, 손해배상 판결 후에 그 양측은 화해해서 1심에서 재판이 끝났는데요. 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오보 논란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조선이 당시 노 대통령이 먼저 화해하자고 제안을 해서 화해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주간조선 쪽이 먼저 화해를 제안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정보도문이 다시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번 지적합니다만 정정보도 해봐야 워낙 크기도 작고 네, 그래서 그렇죠. 잘 안 알려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자, 오늘 소개해 주신 그런 노무현 오보들, 이것으로도 충분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밖에도 더 있습니까?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후 내려간 그 봉화마을 조성이 특혜라는 보도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조선일보, 주간조선, 동아일보, 아무튼 대부분의 언론들에서 보도했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나중에 많이 드러났고요. 네. 그리고 오보보다도 좀 더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그 노 기자님께서는 혹시 20존 친척이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예. 조선일보의 2006년 8월 30일자 기사인데요. 네. 당시 바다 이야기라고 해서 성인 오락실 문제가 많이 터졌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과정에 권기재 전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분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권 씨가 그 권양숙 여사와 동향이고 20촌 친척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도 도표까지 같이 곁들여서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 뭔가 여기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정황들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20촌 친척으로 알고 지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당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20촌 친척을 찾는 20촌 놀이라는 것들이 유행하기도 했고요. 예. 아무튼 이런 경우들을 봤을 때 언론들이 상당히 노무현 대통령을 우호적으로 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좀 이러한 자세들이 적지 않은 오보를 불렀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까지 이르게 한 건 아닌가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저도 오늘 생각난 김에 제 20촌이 누군지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협회보 장우성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퀴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단독 상정됐던 차세대 전투기 후보 F-15 사일런트 이글이었죠. 이것이 선정 부결됐습니다. 다음 중 사일런트 이글과 경쟁했던 후보가 아닌 것은 후보 중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라는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1번 유로파이터입니다. F-15 사일런트 이글은 유로파이터와 또 로키드 마틴사의 F-35A와 경쟁을 벌였습니다. 자, 뉴스바 문 닫을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오겠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노종면이었습니다.